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벌을 강화해서 일하다 사람이 죽는 건 막아보겠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하청 노동자가 철근을 나르다 추락해 숨진 사건.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 내용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기업들이 기업 다 망한다고 반발하고 그래서 여권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그 법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한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94kg의 철근을 옮기다 1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서 작성과 추락 위험 구역의 안전난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지켜지도록 원청 사업주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 관리를 하라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청 대표 등이 이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청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의 첫 판결. 법 취지대로 원청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형량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 이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안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 법인과 관계자들 역시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낮은 처벌이 향후 재판의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계는 첫 사례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처벌 수위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한 선고라는 평가입니다. 양형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고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을 때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다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집행유예 선고가 양형 기준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아직까지 양형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처법이 그 취지를 보면 이러한 이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정형이 되어 있거든요. 1년 6월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의 최저선에서의 선고가 아니냐라는. 반면 경영계는 과중한 처벌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한 처벌은 경영활동에 부담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호한 조항으로 경영진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기업 경영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선고량도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산안법에 비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삼표그룹 등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노동 문제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노동 현장에서 실제 이게 안전사고가, 인명사고가 줄었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니까요. 네.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요.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2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이후군요. 네네. 네. 법 시행 전보다 사고는 9건, 사망자는 겨우 1명이 준 겁니다. 네. 그럼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한번 볼까요? 사망사고 358건에 사망자는 365명입니다. 네, 여긴 많이 줄었네요. 1년 전에 비해 사고는 47건, 사망자는 43명이나 감소한 건데요. 네네.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선 사망사고가 거의 줄지 않았는데 반대로 아직 적용받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고가 10% 넘게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좀 이상한 결과네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 얼핏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에서 오히려 사고가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를 근거로 경영계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경영 책임자, 심지어 기업 오너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라도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낮춰달라는 겁니다. 네. 정부도 처벌이 아닌 자율 규제, 즉 기업들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법조계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처벌된 사례도 없는데 오히려 처벌이 완화될 조짐까지 보이니까 기업들이 눈치만 보면서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얘기겠군요. 네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요. 네. 처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고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 죽는 건 막아야 된다 이건데. 경영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처벌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 이건데. 경영 책임자 처벌,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밖에 안 지났고요. 네. 1심 법원의 판결도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법적 기준이 오늘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네.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라야 이런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 법의 이름이 왜 중대재해 예방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아주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책임자를 처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사고가 줄지 않으니까 예방을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나면 네.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존과 같은 예방법으로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노동계의 주장인 겁니다. 원청 대표까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이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취지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네, 최규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8년간 소송을 벌여왔지만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가서 패소했다는 어이없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는 박 양의 어머니를 만나 인터뷰하고 법원의 판결문도 확인해서 박 양이 당했던 학교 폭력 그리고 어머니의 법정 다툼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원도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 박 양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아닌 박주원 양이 오히려 멀리 학교를 옮겨야 했고 고등학교 때 다시 따돌림을 당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주원이의 자작시 지우개. 상처였고 개구리 돌멩이였던 그 말, 그 행동. 너는 지워버릴 수 있냐고 썼습니다.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 친구가 주원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조심해라. 남자친구를 채갔다며 헐뜯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초대된 익명 카톡 대화방. 누군지 모르는 4명이 머리를 썰어버리자. 너를 지구에서 바라지 않는다. 산소가 아깝다며 2시간 동안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학원 화장실에서 물벼락도 맞았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탈진을 했었고요. 어떤 날은 아이가 혼밥 젖어서 물에 젖어서 온 날도 있었고.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교무실로 들어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교무부장이 어머니 쟤 보세요. 어머니 오신 거 알고 지금 저렇게 제가 와서 저런다. 더한 짓들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원이에게 전학을 권했습니다. 심지어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 가까워 그 동네 다른 학교로 그럼 가겠다 했더니 가봐야 똑같기 때문에 멀리 가셔야 한다. 입학 8달 만에 서울 강남의 중학교에서 인천 강화도의 기숙학교로 옮긴 주원이는 거기서 졸업했습니다. 가족들과 살고 싶어 고등학교는 다시 동네로 왔습니다. 또 적응 못한 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뚝뚝 흘려요. 닭똥 같은 눈물을.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모여서 욕을 하더라는 거죠. 수학여행 버스에 같이 앉을 친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 선생님도 돕지 못했습니다. 담임한테는 번호 순대로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2달 넘게 그렇게 호소를 했더라고요. 혼자 앉은 채 다녀온 수학여행 아흐레 뒤 주원이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강화도 중학교 친구에게 장례식에 와달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뒤였습니다. 주원이의 인생 버킷리스트 21번은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42번은 엄마랑 배낭여행 가기였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외롭게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또 학교의 조치가 위법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지만 박주원 양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황당한 불출석으로 재판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불출석 패소의 당사자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부모, 선생님은 물론 학교와 시교육청까지 3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학교에서 다 그 개인 그거를 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소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여는 데만 3년. 1심 판결은 5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의 모욕으로 주원이가 고통을 받았다며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주원이를 전학시킨 것도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3년이 지나 고등학생 때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심에서 어머니를 도와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입증해야 할 권경의 변호사는 3번이나 재판에 안 나갔고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연락을 하지를 못했대요.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5달 숨기면서 상고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34명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33명은 언제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세요. 권경희 변호사님 계세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직이나 제명 등 중징계도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더 이상 이걸 다퉈보지도 못한다. 이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나 이제 막중하기 때문에 제명까지도 예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권 변호사는 1심과 2심을 합쳐 모두 99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징계뿐 아니라 권 변호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법조팀 정상빈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고 합니까? 네, 일단 주변 지인에게 권 변호사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수임료는 1심 440만 원, 그리고 2심 55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 밖에 송달 등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 딸을 잃은 충격에다가 8년간의 소송 그리고 믿기 어려운 황당한 패소까지 지금 당했는데 어머니 신경이 지금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직접 정 기자 만나봤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어젯밤 11시에 어머님을 집에서 뵀는데요. 어머님이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청소일을 하시면서 그때만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 일어난 건 서울 강남이었고 네. 어머님도 원래 디자이너로 일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원이의 죽음 이후에 아버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업을 접으셨고요. 네. 어머님은 학교 폭력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원이와 살던 집에서는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학교 교복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그 주변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자, 이유였습니다. 이런 교통 속에서 8년 동안이나 지금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변호사 잘못이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징계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최고 수위의 징계는 영구 제명이고요. 네. 그다음 수위가 제명. 네. 최소 5년 동안은 변호사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300명의 변호사 중에 영구 제명은 없었고요. 제명은 딱 4명이었습니다. 네. 그중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이 3명이었고 네. 성실 의무 위반이 1명 있었습니다. 권 변호사도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인데 네. 실제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네. 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변호사들 얘기인데요. 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 권 변호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이 되면 네. 이미 확정된 이 학교 폭력 재판도 재심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꼭 다시 재판을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배포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당 중에 한 명이 추가로 자수를 했는데요. 검거가 되거나 자수한 일당 모두 자신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후가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건데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손에 설문지와 음료병을 든 두 남녀.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에게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입니다. 오른편에 있던 20대 남성이 어제 경찰에 자수한 데 이어 옆에 있던 20대 여성도 오늘 추가로 자수했습니다. 이로써 마약 음료 일당 4명 중 3명이 검거됐거나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음료를 나눠주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 마약이 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 학생 부모들이 자녀의 마약 음료 복용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만큼 경찰은 배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 협박범이 중국 동포 말투를 썼다는 학부모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해외에 조직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육 현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일대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음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음료를 마시진 않았어도 받았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들도 주의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뉴스 접하고 바로 대책회의 해가지고 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오늘 오전에 일찍 바로 아침에 조사해서 파악하라고 그냥 파악한 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충격적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마약이 일반적으로 길에서 나눠줄 정도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음료 사건을 일선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로 이관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의 정자교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드러날 경우 일선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벼락 같았던 사고 이틀째. 여전히 다리는 통제됐고 보행로가 떨어져 나간 잔해는 흉물스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기적이야. 정자교를 통해 탄천 위를 건너다니는 게 일상이었던 시민들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을 쓰게 되면은 결국 똑같은 사고가 또 여간은 나지 않더라도 한두 군데 또 날 수 있다. 사고가 난 정자교 방향에 있던 신호등의 잔해입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는 인도와 수도 간의 잔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오늘 분당구청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993년 완공된 정자교는 사고가 난 인도와 차도 부분이 따로 지어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인도를 보강하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정 위반 등 과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 상판을 떠받치는 기둥이 없었는데도 안전점검 항목에 이 부분이 빠진 경위 역시 의문입니다. 공공시설인 다리의 붕괴 원인이 관할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드러나면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성남시장이나 분당구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성남 시민이 지난해 말 SNS에 올린 정자교 아래쪽 상수도관 사진이 논란입니다. 곳곳이 찌그러지고 고정장치가 풀린 수도관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구청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3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매일 오가던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상황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다리들도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추가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두 분당 신도시가 조성될 당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다리들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1기 신도시들에서도 오래된 다리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행로 가드레일과 신호등이 흔들리는 이상 징후가 포착된 지 3, 4초 만에 무너져 내린 정자교. 불과 넉 달 전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전체 5단계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위험 징후가 발견돼 차량과 보행자 통제에 들어간 인근의 불정교. 긴급 점검 결과 보행자 구간이 밑으로 꺼지는 현상이 관찰됐지만 이곳 역시 넉 달 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자교에서 2km 거리의 순회교 역시 보행로가 기울어졌고 난간이 끊어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통행이 제한됐지만 역시 양호 등급이었습니다. 네, 20년 됐어. 저 다리 한 지가. 내가 이사하고 있거든. 날마다 가는 게 일인데. 여기 다 일로 해서 지하철 타게. 성남시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모두 24곳. 이 가운데 70%인 19곳이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지어진 30년 된 다리입니다. 최근 안전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간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습니다. 정자교와 불정교, 순회교 모두 2012년 중대 결함에 해당하는 균열이 발견돼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어제 일부가 붕괴된 정자교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행로와 차로의 연결부 보강이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균열에 오랜 시간 빗물이 스며들어 연결이 헐거워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드랑 그 몸통이랑 만나는 끝부분이 거기가 균열이 생긴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균열이 생기니까 거기로 빗물이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철근이 더 이 녹이 슬면 최적이 커지거든요. 시민 불안이 높아지자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노후 교량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충북 옥천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 축구장 35개 면적을 태우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MBC가 대청호 근처에서 산불이 처음 시작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옥천 산불의 첫 신고가 접수되기 30여 분 전, 대청호 바로 옆에 차량 넉 대와 보트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먼저 검은색 차량이 빠져나간 뒤 차가 지나간 길 옆 덤불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당황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7분쯤 지난 뒤 트럭을 탄 주민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연기는 이미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부랴부랴 내려간 거예요. 소화기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위로 번져가지고 사람 다 찍었더라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주변 마을까지 집어삼키며 31시간 동안 산림 25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옥천군은 목격자 진술과 또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발화 직전 빠져나간 차량에서 밖으로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에 불이 붙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차량의 소유주가 저한테 블랙박스 그 영상을 주신 거니까.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평소 캠핑이나 낚시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보트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타고 나가지. 불이 이만큼 차기 시작하면 낚시를 해요. 앞서 산림 22헥타르가 불에 탄 제천시도 달리던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를 화재 원인으로 보고 발화 지점을 지난 차량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 문서가 3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후보상 국제포럼. 포럼에는 민충식 전 호주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민 대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협상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던 민 대사는 포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협정이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5년 협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시이나 S사부로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간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포럼의 내용을 대외비 문서로 만들어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말미에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명백한 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개인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시한 이른바 대응 심리전에 대해 통일부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들을 향한 심리전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개성공단 무단 사용 문제를 다시 꺼내며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른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이나 상대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박을 주는 심리전을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심리전 대응을 잘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 대상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이고 경각심을 갖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개성공단 무단 사용 문제도 다시 제기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평양 사진에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다시 포착됐는데 정부는 북한이 폐쇄한 공장 일부도 이미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단 요청에 아무 답이 없고 대북 통지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서 북한을 제어하거나 북한에게 일정하게 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과 창구는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답변이 없다면 무단 가동을 시인한 걸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예단하지 않고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어제 실시된 울산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구의원 후보와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울산은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요. 지도부의 이딴 실언 논란과 맞물려서 당의 경고등이 켜지자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유고 사태로 치러진 울산 남구의 구의원 보궐선거. 이곳이 지역구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례적으로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구의원도 국민의힘 신상현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 최덕종 후보의 153표 차 승리.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보수 성향 후보를 6만 표 가까운 격차로 여유 있게 물리쳤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 그것도 당대표 지역구에서의 부진한 성적표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지금 보수 후보 청주에서는 이겼습니다. 국민의힘 아침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굳은 표정의 김기현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실언 논란을 겨냥해 묵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차후 자격을 평가할 때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총선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평가 때 불이익 준다는 말씀, 그거 최근 논란된 최고위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전당대회 후 한 달이 됐지만 당 지지율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거듭된 지도부의 말실수로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떠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당 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이면 수도권에서는 강남도 안심 못한다. 또 보수 텃밭에서 직접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며 결과를 합리화한다면 총선에서 돌아오는 건 공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경고음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김기현 후보가 내일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는 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예방이나 안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별다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인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이태원 12구 참사 당일, 거리와 골목에 빽빽한 인파가 차도까지 밀려나왔습니다. 경찰의 현장 통제가 부실했던 탓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인명피해를 예상할 만큼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경찰 기동대가 인파 관리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골목과 같이 T자형으로 구성된 훈련장. 새 입구로 각기 다른 새 옷을 입은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인파가 몰려들며 사람들은 점점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건물 사이에 갇혀 손만 흔듭니다. 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떠밀리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112 상황실장에게 보고합니다. 실장은 즉시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고 현장 경찰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통제에 나섭니다. 인파의 가장자리로부터 사람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옆 건물 옥상으로 특공대를 투입해 그물망과 줄사다리를 내려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절대 옆 사람을 밀지 마세요! 부상자는 신속히 왕강기로 끌어올립니다. 구조가 일부 이뤄져 인파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경찰들이 진입해 사람들이 차례대로 빠져나오도록 유도합니다. 군중 밀집 단계는 모두 4단계. 오늘 훈련은 인파가 쓰러져 사고가 나기 직전인 3단계를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인파는 본인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시켜서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가 모의 훈련을 해본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정부가 오늘 농민들 마음을 달래겠다며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조짐이 보이면 쌀 수매에 나서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폭락 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개입하겠다는 거죠. 또 쌀 공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엔 1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쌀의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 구조적인 공급 과잉 내지는 수급 불균형 이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아울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예산은 내년에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늘리겠다는 대책에 농민들은 늦었지만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당 2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최저 생산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최저 생산비 그 24만 원이거든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지원금 역시 양곡법의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평생을 쌀농사를 짓던 사람이 옮기려면 최소한 수익이 이제 된다고 판단이 돼야지 옮길 거 아니에요. 네. 학계에서도 다른 작물 농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탄력적으로 쌀 지원은 유지하는 것, 콩밀 옥수수 생산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게 열쇠 같아요.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선 실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뭐랄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이건 농민들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지 않냐. 특히 쌀농가에 대해서. 농민단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갈리지만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안전장치 없이 농민이 정쟁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강바람을 쐬러 간다. 가까운 다리로 가달라. 승객의 이런 말을 흘려듣지 않은 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생명을 구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택시기사 2달 전에도 길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는데요. 택시기사 이호연 씨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자정을 넘긴 시각. 충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손님이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를 못 시켜줍니까? 술에 취한 손님이 가자는 목적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하러 가시는 거죠? 불길한 느낌을 받은 택시 기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손님을 내려줬지만 찜찜한 마음에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일단 112에 신고한 뒤 다리 위에서 승객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강쪽 난간에 발을 딛고 올라선 상황. 차에서 손님 그냥 가시죠. 그래서 그냥 바람 쐬고 있다고 그 이후로 잠깐 앞으로 차를 뺀 다음에 이제 경찰관이랑 통화를 했죠.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해 함께 설득 끝에 20대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2달 전 충주 시내 횡단보도 앞에 한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운전 중 이 장면을 본 이 씨는 급히 유턴해 일단 다른 차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달려오던 차들이 이 씨를 앞지르며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순간 이 씨는 경광봉을 들고 뛰어와 차를 막아서 노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밤이고 안 보여가지고 경광봉 가지고 어르신 옆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2달 새 연이어 2 생명을 구한 이호연 기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이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니까 건강하게 앞으로 이런 달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학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입학 취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표창장 등은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의존한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경우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됐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로 조 씨가 받는 불이익도 적지 않지만 공정성과 윤리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고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도 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강남 납치살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코인업계 관계자인 유모 씨 부부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들과 숨진 피해 여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 과거 통화 내용을 M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 어제 경찰에 체포된 유모 씨. 아내 황모 씨와 피해자 최모 씨가 홍보했던 피코인의 영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와 숨진 최 씨 사이의 갈등 관계를 범행의 동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통화 녹취를 MBC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통화는 피코인 손실이 가시화됐던 2021년 2월 유 씨와 손해를 본 투자자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유 씨는 최 씨를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최 씨가 손실의 원흉이라는 겁니다. 다 해문 그 증거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참고 있었는데 저기 지금 도를 완전 넘었으네. 저기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완전 뒤에서 뒤통수 까는 건. 평소 최 씨가 사람들에게 먼저 코인을 주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말도 건넵니다. 사람들이 엄청 당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 20명 넘게 지금 고소를 했어. 통화 도중 전화를 건네받은 부인 황 씨. 최 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내 지기는 거 원래 내 전문이다.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도를 넘었거든. 당시 일부 투자자들은 황 씨의 시세 조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아닌 최 씨 잘못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황 씨가 거친 언사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다니까네. 내가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내 벌써 불질렀었어요. 유 씨 측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최 씨를 죽일 정도의 원한 관계는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달 30일과 31일 도주행각을 벌이던 주범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씨 부부가 2년 전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 원의 성격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경우가 일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 모두 7개인데요. 검찰이 오늘 6호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6호의 실소유주는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나 싶었는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50억 클럽 관련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조우영 씨의 제주도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대표인 조현성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7%를 가진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이익 282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가 서류상 대표인 조 변호사 뒤에 숨어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영 씨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개발 비리 공범이라는 겁니다. 조우영 씨는 실제로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1,115억 원을 대장동 개발에 불법으로 대출할 수 있게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2년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조우영 씨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이때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소개해줬습니다. 당시 중수 이과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 검사였는데 특수부 선배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를 연결해준 겁니다.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남욱 변호사는 사시나무처럼 떨던 조우영 씨에게 김만배 씨가 조사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숨긴 범죄 수익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면서도 박영수 전 특검 등 로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이튿날 박 전 특검의 다른 사무실도 확인해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러시아의 한 소녀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보육원에 끌려갈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때문이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13살 소녀 마샤가 그린 그림입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녀에게 미사일이 날아들고 양쪽엔 국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러시아 국기에는 전쟁 반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샤가 지난해 4월 학교 미술 수업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을 지지하는 그림을 그리라는 과제를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마샤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전쟁을 반대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군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해오던 상황. 이를 본 교사와 교장은 즉각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마샤에게 그림을 그린 경위를 캐물었고 이어 아버지까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마샤의 아버지가 SNS로 러시아군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에 세웠고 아버지는 결국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인권위원회는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징역형에 이어 딸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져 부녀는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측 변호인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все противоречия по его по доказанности его вины судом не устранены. Я считаю, что приговор. 마샤는 보호시설에서 아버지에게 아빠가 자랑스러워 다시 만날 때 전쟁 반대를 뜻하는 이 펜던트를 선물할게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재회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가족을 떼어놓은 것은 비인간적이라며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캠페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지난해 6월 교내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옷을 갈아입는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학교 의대생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초범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강진 현장을 취재한 정인학, 김준형 기자가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국제 재난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재난 보도의 정석과 같은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 챔피언을 가르는 마지막 경기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2승을 올린 흥국생명과 2패 뒤 2연승으로 따라붙은 도로공사. 과연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요? 여자 배구 역대 4번째 챔피언 결정 최종 5차전. 챔프전 4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특히 앞서 은퇴 의사를 내비쳤던 김연경 선수는 올 시즌 후엔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2, 3년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있을 때 멋있게 은퇴하고 싶단 말을 평소에도 많이 했어요. 오늘 꼭 우승하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국 파이팅! 2연패 이후 2연승으로 되살아난 도로공사도 마지막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진짜 어렵게 왔는데 오늘도 꼭 이길 겁니다! 도로공사 화이팅! 우승하자! 도로공사 화이팅!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생명이 승리한다면 역대 최다인 4번째 통합 우승을 기록하고 도로공사가 이긴다면 최초로 2연패 이후 3연승으로 역전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어제 키움 이루수 김혜성이 말 그대로 역대급 호수비를 펼치며 팀 승리를 완성했는데요. 이미 유격수와 이루수로 골든글러브까지 받은 김혜성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2대1로 앞선 키움의 마지막 수비, 9회 초 투아웃. LG 김민성의 타구가 투수를 넘어 내야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김혜성이 나타나 공을 잡더니 지체 없이 1루로 공을 뿌려 경기를 끝냅니다. 김혜성 선수의 수비 능력, 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수비가 나오죠? 공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루 베이스를 거슬러 역방향으로 달리면서 던진 공은 기막히게 1루수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던지자마자 느낌은 좋았고요. 그 느낌은 좋아가지고 공이 가는 시간 동안 계속 기대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동료들도 환호했습니다. 다들 역대급이었다고 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멋있다고 해줘서 그때야 실감 났던 것 같습니다. KBO 리그 최초로 유격수와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김혜성. 독보적인 넓은 수비 범위만큼 올해 신설된 수비상 후보 영순입니다. 있죠. 아무래도 제가 수비에 욕심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비상이 생긴다는 소리를 듣고 무조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스카우트들의 평가도 월등히 좋은 김혜성. 동료이자 입단 동기인 이정우에 이어 빅리그 진출의 꿈도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큰 무대, 좋은 무대로 가고 싶은 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갖고 있고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최근 K리그에 눈길을 끄는 감독이 있습니다. 닥치고 공격의 닥공이 아닌 닥치고 공부의 닥공 축구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의 이정효 감독입니다.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짜임새로 5위에 오르며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광주. 감독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 2부 리그 정상에 오른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미디어데이부터 유니폼을 거꾸로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이둔 선수가 개막하기 한 10일 전에 큰 부상을 다쳤어요. 어떻게 하면 그 선수를 위로를 해줄까?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감동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강력했던 건 서울전 패배 후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저렇게 축구하는 팀한테 졌다는 게
제일 좀 분합니다. 수위 높은 발언에 비판도 있었지만 이정효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제 스스로가 낭떠러지로 지금 밀어놨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약팀이더라도 지키는 축구가 아닌 공격 축구로 이기겠다는 신념의 현실화를 위해 밤샘 공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게 담겨있는 노트북 없어서는 안 되는 제 보물 1호죠. 선수들을 계속 성장을 시키려면 계속 좋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24시간 카페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면 강한 압박과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으로 팀 득점 4위에 최소 실점은 2위. 감독의 열정적인 모습에 광주의 젊은 선수들도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볼을 받는 위치,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선수로서 처음 경험해보는 지도였던 것 같아요. 2011년 창단 이후 줄곧 하위 팀으로 분류되며 3번이나 강등을 당했던 광주. 하지만 올해만큼은 다를 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가 잔류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NBA 애틀랜타 카펠라 선수의 기가 막힌 노룩 스틸입니다. 손을 뒤로 뻗는 본능적인 동작이 제대로 통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반가운 단비도 잠시 내일 날씨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이 반짝 추위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출근길 시야가 매우 답답해지겠는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뒤엉키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황사까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나주 187, 공주 154, 서울 85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인 충남과 호남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 바람은 종일 쌀쌀하게 불어들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6도, 모레는 3도까지 더 떨어지겠고요. 내륙 산지는 0도 안팎을 보여 춥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더 쌀쌀해집니다. 서울 6도, 춘천과 안동 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강릉과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